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47개인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인 41개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직권남용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적시된 47개 범죄 혐의, 이게 대부분 직권남용하고 관계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47개 범죄 혐의 가운데 네. 무려 41개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직권남용 이게 성립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형법 제123조를 네.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여기서 직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즉 직무와 관련해서 하급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재판 쟁점도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 직무 권한에 속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네.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요. 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문제가 된 행위 대부분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즉 판사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 문건 작성 이러한 것들을 설령 임 전 차장이 지시를 하거나 네. 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무가 아니다. 네. 따라서 부당 지시가 있었다 해도 직무와 관련된 그런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도 아마 같은 취지로 재판 거래는 대법원장의 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법리적으로는 과연 재판에 개입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판사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권의 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실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이 모두가 불거진 가운데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직권남용이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동안 축전된 판례도 많지가 않고 네.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예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엇갈린 판결인데요. 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관련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 2심은 모두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넓게 보고 판단한 건데요. 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 당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국가 행정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기업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하급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자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직권남용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게 인정하는 하급식 판결도 있고, 그 반면에 우병우 전 민주수석 판결처럼 그 직권남용 범위를 전통적인 측면에서 봐서 좀 좁게 인정하는 경향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재판부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통상 재판부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 3일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입니다. 네. 법원은 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이제 그때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재판장이 소소된 재판부 같은 이제 재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후배 법관들이 전직 대법원장 사건을 심판하는 데 부담이 많아서 꺼리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 재판이 형사합의 36부에 배당된 만큼 사건을 묶어서 추첨 없이 임 전 차장과 함께 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리를 떠나서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 47개 가운데 절대 다수인 41개가 직권남용 혐의인데 관련해서 법률방송이 지난 5년간 직권남용 관련 검찰 처리 현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대검을 통해 받은 직권남용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고소고발과 경찰 송치 사건을 포함한 검사 수사범죄 사건표 통계 시스템에서 직권남용을 키워드로 추출한 자료입니다. 일단 직권남용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을 보면 2014년 4,501명이었던 관련 사건은 지난해엔 13,503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율을 보면 96% 안팎입니다. 수사를 하긴 했지만 사건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실제 2014년 이후 지난 5년간 구공판, 공판을 구한다, 즉 정식 재판에 넘긴 비율을 보면 0.3%에서 0.5% 안팎, 1000명을 수사하면 3명에서 5명 정도밖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하거나 기소 중지나 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으로 종료됐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몇 건씩 벌금 약식 명령을 구했을 뿐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평균 34% 정도입니다. 10건을 수사하면 3건은 기소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직권남용 혐의 기소율은 이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직권남용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크게 2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뇌물이나 배임, 횡령과 달리 직권남용은 단독적으로 범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소해봐야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입장에선 좋을 게 없어 불기소로 덮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 기소가 일반화되면 공무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복지부동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데 묶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직권남용 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넓혀버릴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직권남용의 그 인정 범위를 가급적 좁게 보는 경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을 지시에 관여했다고 해도 해당 사무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의 본래 직무가 아니어서 직무와 관련한 신분범죄인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사법 행정하는 사람이 재판에 개입했다. 얘기가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대법원은 사법 행정권을 가진 거고. 검찰로선 쉽지 않은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직권이란 구속요건 자체도 직의 권한이 있다는 범위도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남용이란 개념 자체도 불확정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기소하기도 어려웠고 유죄 판단하기도 어려웠던 범죄인 거죠.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법률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상대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증할 수 있을지 법조계 이목이 검찰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윤창호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과실치사 혐의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 보입니다만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중형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쳐 숨지게 했는데 징역 6년이 뭐가 중형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례적 중형이라고 표현했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25일 새벽 2시 반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당시 22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둡니다. BMW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이 넘겨진 가해자 27살 박모 씨의 변호인은 애정 행각이 사고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을 줄여보려는 꼼수에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질타하며 법원은 이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윤창호법 제정 전의 사고여서 법률 불소급 적용 원칙에 따라 윤창호법이 아닌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치사,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가중치를 적용해도 징역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라는 것이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 기준입니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치사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은 9.5%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도 10명의 9명은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치상은 91.6%, 치사는 53.7%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음주운전 치사 평균 형량은 18.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음주 사망사고 쪽으로 해서 한 사람 사망할 때 징역 한 2년 정도로 보는 것이 관행 아닌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유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부산지법 징역 6년 판결은 대법원 양형 기준의 2배나 상회하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윤창호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대법원 양형 기준도 새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창호법 취지가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실상 살인행위이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가 안 됐을 뿐이지 앞으로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4월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7기 상임위가 새로 꾸려집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인기와 수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법전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뜻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입니다. 꾸짖는 점주에게 안가품하기 위해 미성년자 친구에게 담배를 사고 자진신고하게 한 한 아르바이트생.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구조 사례, 소상공인 피해 사례입니다. 기가 세다 할 때 기운 기자를 쓰는 인기가 아니라 기록 기자를 쓰는 인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기.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 무슨 말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서간류의 제외 대상으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 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 서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죠. 이 인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인기가 아니라 우리. 제가 일단 알아먹기는 쉽지가 않네요. 인기. 한자를 풀어보면 도장 인자에 기록 기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도장 기록, 즉 낙관을 찍다 할 때 낙관과 같은 뜻입니다. 인기나 낙관은 도장 자체가 아니라 도장이 찍힌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도장 자체와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손 숫자에 결정할 결자를 쓰는 수결은 낙관이나 인기를 도장 대신 자필로 직접 하는 것, 즉 자필 설명 정도의 뜻입니다. 따라서 인기나 수결이 없는 관찰류는 낙관이나 서명이 없는 편지류로 순화해서 써놓고 보면 그리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법제처는 인기와 수결을 알아듣기 어려운 문화 법률 용어를 지정해 각각 낙관과 서명으로 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기나 수결은 공문원 관련 전문 용어인 거고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일반어의 수준으로 바꿨을 때 인기는 낙관으로, 수결은 서명으로 쉬운 용어로. 인기나 수결은 고고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전문 용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더 쉽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국회의 본업은 더 나은 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입니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의미가 있는 법안들을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전해드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 보전지역으로 개발한다며 본인과 친인척, 지인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투기도 아니고 특혜도 없었다는 게 손 의원 입장이지만 국회의원 직권을 이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로를 놓거나 한 송원석 의원과 가족이 운용하는 학교 법인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게 한 장제원 의원 등 손혜원 의원만 논란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런 논란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묵직한 숙제를 한국 사회에 안겨줬습니다.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함께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도 이해충돌 처벌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처벌 규정은 현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제재를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 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이 법안에 적시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익을 우선시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 등이 없어서 지금 이 법에 손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적 이해관계를 공직자가 먼저 파악해 지정된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적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은 물론 사촌 이내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법안은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멍으로 지적돼 왔던 처벌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만일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확인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익을 환수하거나 형사처벌.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발의됐습니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서 담배를 사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사례, 오늘은 한 편의점주의 억울한 사연 구조 얘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주에게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손님에게 술, 담배를 파는 것은 말 그대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가게를 맡기고 편의점을 비울 때는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직접 다녀왔어요. 그것 때문에. 미성년자가 위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기로 아르바이트생이 했는데 억울하죠. 할 거 다 했는데도.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1월 만 18세 미성년자에게 담배 한 갑을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A씨는 초범이라고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성년자의 담배를 판 기억이 없는 점주는 억울해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어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공단은 의뢰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한 탓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영업정지 취소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인 구제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점에 약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영세 사업자들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억울한 영세 상업자의 권익이 보호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일반인에겐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런 경우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신일철 죽음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이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의 가족이 같은 재판에서 신일철 죽음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윤식당에서 함께 일한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 이 둘에 대한 불륜설이 퍼졌는데 삽시간에 120회나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논란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대법 윤리 규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선수 대법관이 변호사인 재수 씨가 수임한 사건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인데요.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소송입니다. 근데 네. 이게 작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렸는데요. 네. 이 피고 신일철 죽음은 김앤장이 대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앤장 사무실의 변호사가 바로 김선수 대법관의 재수 씨였는데요. 네. 근데 이 김선수 대법관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제척 규정 이런 뭐 저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네, 민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이 있는데 이 네. 제척 규정에는 몇 가지 제척 사유 중에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네. 또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를 네. 된 때에 이제 제척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자기의 친족이 있다는 네.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서요.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네. 우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3년경에 네. 권고의견 8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냅니다. 근데 이 네. 권고의견 8호에 의하면 법관의 배우자나 이촌인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김선수 대법관은 어떻게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근데? 네,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네.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권고의견 8호의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해당 규정이 권고안이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권고안이다 보니까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데 네. 여하튼 이 권고안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것의 완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사실은 대법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는 합니다. 네. 하급심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법관이 스스로 회피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데 네. 대법원의 경우에는 부도 적고 전원합의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특히 뭐 대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의 소속으로 네. 누가 있거나 이런 경우 전부 제척하거나 다 빠지게 되면 부가 구성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법원 입장이 그런 모양인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가 그럼 김선수 대법관에만 국한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 네, 뭐 예전에는 네. 법조인의 수도 적고 뭐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김선수 대법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제 노정희 대법관, 네. 그다음에 또 그 조희대 대법관, 네. 김재영 대법관 같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그 가족 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대형 로펌들에 전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고안 8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이런 몇 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전부 못하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법원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뭐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해 충돌의 문제와 예. 관련된 것 또는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빠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네. 것은 예외를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이 경우엔 되고 이 경우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유가 있으면 뭐 구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 김선수 대법관 같은 분이 전범 기업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네. 들어와도 상관없고 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 대법원의 네. 대법관 수 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문제, 대법원의 부 문제 네. 이런 문제 등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과거를 얘기하자면 예전만 해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어떤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네, 하거나 네. 이럴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신뢰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신뢰를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네. 대법관들이 스스로 깨뜨리시고 그런 점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대법원장의 개인 판단에 맡기거나 대법관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네.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신뢰 회복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이것을 그리고 법제화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적으로도 공정한 것은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 불륜설 유포 처벌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예, 작년 10월에 네.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 뉴스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요. 네.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네. 이 소식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의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두 사람의 이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서 이 중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퍼진 건가요, 애초에? 이게 최초에는 방송 작가들 사이에 뜬 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둘이 불륜이더라. 네. 이제 이런 카더라 통신이 번지더니 이것이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 네. 형태로 작성이 돼서 유포되면서 삽시간에 퍼졌다고 하고요. 네.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해당 글을 처음 작성했던 29살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주변 방송 작가들에게 카더라를 들어서 10월 15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알렸고요. 네. 이 카더라가 4단계를 거쳐서 회사원 B씨에게 닿았고요. 네. B씨가 이 카더라를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서 네. 다시 지인들에게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다른 방송 작가인 C씨도 네. 가짜 뉴스들을 전파했는데요. 주변 방송 작가들한테 들은 소문을 지인들한테 전송을 했고요. 네. 이 세 사람이 작성한 글이 10월 17일 한 오픈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대중에 급속히 퍼졌는데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카톡 전송이 순식간에 120단계에 거쳐서 인터넷에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뭐 순식간에 120단계면 엄청난데 이게 뭐 어느 지점에서 범죄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경찰은 이제 허위 사실을 직접 유포했던 3명, 네. 그리고 블로그와 카페에 해당 내용을 올렸던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네. 명예훼손으로 받고요. 네. 그리고 기사에 심하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1명은 모욕죄로 총 네. 10명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블로그나 카페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서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네. 뭐 특별히 그 카페가 영향력이 커서 고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네.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총 이제 120단계를 거쳐서 이제 찌라시가 유포가 됐는데요. 네. 주요 유포자들을 보면은 뭐 재수생, 대학생, 간호사, 무직 등 뭐 평범한 네.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그냥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찌라시 전달과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 전달하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 최초 유포자 외에 단순 유포자라고 네. 하더라도 이제 정통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중간중간에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번 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서 입건했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뭐 나영석, 정유미 씨처럼 본인들이 고소나 고발을 안 하더라도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이 둘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네.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네.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에만 그 명예훼손죄의 네. 경우에만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만일 누가 불륜이라더라 이렇게 카더라 퍼뜨렸는데 진짜로 불륜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네.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에 네.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이 게시됐던 상황이나 뭐 글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네. 뭐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자체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악플 이런 거 대처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네. 화면 캡처, 네. 이제 갈무리를 해서 증거를 남기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가해자가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조롱이나 욕설을 했다면 그 화면 역시 캡처해 주시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이트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네. 정통방법에 따라서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증명하고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네. 방방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앞서 네. 말씀드린 그 캡처해둔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를 하거나 네. 경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이제 명예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뭐 민사상, 뭐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민사상 위자료는 뭐 형사처벌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형사상 이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조금 인정받기가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남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재판을 대리하는 유사직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50년 전 필압돼 돌아오지 못한 대한항공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호사 유사 직역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오늘 대한변협과 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공동 주최로 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 그리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네. 이 현재 국내 소송 대리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또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유사 직역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지만은 네. 실상 이 뭐 토론회가 세무사, 변리사, 뭐 법무사, 노무사 등 이른바 이 법조 유사직역 이 소송 영역 침탈에 대한 이 성토장에 가까웠는데요. 네. 그만큼 이 유사직역 문제가 변호사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최근 선거가 끝났던 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또 박종우 서울연회장 당선자 모두 네. 이 유사직역들로부터 이제 변호사 직군을 지켜내겠다라는 네. 게 이 핵심 공약이었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변호사업계에 뜨거운 관심입니다. 뭐 한쪽에선 침탈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입일 텐데 뭐 실태나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이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또 변리사들의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이나 이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변호사 직역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대로 또 네. 노무사들은 노무 행정소송 등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뭐 자격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라면서 좀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뭐 변호사들은 물론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네. 뭐 변호사 자격증이 뭐 아무나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뭐 좀 이런 주장인데요. 소송 업무는 뭐 전문 법률 지식과 엄격한 직업 윤리를 가진 변호사만의 고유 업무다라는 게 오늘 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 변협회장의 말입니다. 김현 회장은 그러면서 세무 전문가라고 세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 소송을 하는 거 봤냐? 네. 소송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대체적으로 다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다른 직군들의 반박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세무사의 소송 대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네. 거꾸로 변호사가 법을 알지는 몰라도 이 회계나 숫자 또 세금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박이 또 있었고요. 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에서 괜히 세무사의 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했겠냐. 네. 다 법률 소비자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겠냐 이런 논리 등도 나왔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인데요. 네. 이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특허 문제 등 이 특정 전문 분야는 우리 같은 특정 네. 이제 전문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변호사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수임료나 전문성 등 이 법률 소비자들이 뭐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유사 직역군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네, 뭐 변호사들이 이런 논리를 모르고 토론회를 열진 않았을 텐데 달리 뭐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네, 뭐 특정 분야 소송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 변호사들에게 뭐 자문을 해주는 네. 형식 등 이렇게 재판에 참여를 하면 되지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건 절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재판이라는 게 실체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한데 네. 이거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또 유사 직역군의 뭐 지위 그리고 범위 등에 관한
법제도를 명확히 좀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네.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을 모두 같이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정비의 방향일 텐데 토론의 제목처럼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이른바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른바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였는데요. 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주최로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특별기화 제1호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연대 세브란스병원 인유한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네. 특별기화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뭐 귀화도 여러 종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뭐 특별기화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적법 제5조부터 7조는 일반기화, 간이기화, 그리고 특별기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별기화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분야 등지에서 네.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특별기화를 초점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현행 뭐 특별기화제도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특별기화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난 8년간 특별기화한 외국인은 모두 138명으로 네. 연간 17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 수를 생각을 하면 이 17명이 너무 적다. 그래서 특별기화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네. 내용의 주장입니다. 네. 뭐 활성화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관련해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STEM으로 불리는 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네. 공학, 수학을 전공한 이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네. 최대 30개월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본인과 회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네. 취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와 영국, 호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른 제안들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또 복수 국적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반대의 경우 이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복수로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미국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의 국적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됐고, 네. 그리고 국적 유보 제도의 도입, 국적 이탈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국적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아무튼 외국인이든 해외 동포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꼭 50년 전인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YS-11 여객기 납북 사건.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하시는 분들이 드물 것도 같은데요.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반백년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압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들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들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 승객 51명을 태우고 강릉을 떠나 김포로 가던 대한항공 YS-11 여객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가장한 간첩 1명에 의해 북한으로 필압됩니다. 대한항공 YS-11 여객기 필압 사건입니다. 국제사회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북한은 전원 송환을 약속했지만 이듬해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습니다. 11명의 우리 국민은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르도록, 반백년이 흐르도록 이들 11명은 북한에 억류돼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이게 국제 규정이죠. 거기에 이제 7조에서 강제 실종으로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엔 강제 실종 협약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국제법에 의한 명백한 반인도 범죄 행위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도 아버지를 그렇게 50년째 북에 두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는 MBC 프로듀서였습니다.
출장길에 청천벽력 같은 납북을 당했고 살아있다면 올해 82살입니다. 그러나 황인철 대표는 아버지의 송환은커녕 정확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해서 50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해결의 방법을 단 한 가지도 찾지를 못했어요. 1969년 아버지 황원 PD가 납북될 당시 황인철 대표는 불과 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으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황인철 대표가 아버지를 포함한 납북자의 송환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포기하는 순간 반인도 범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아버지가 북한에 강경유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포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포기를 하게 되면 내 아버지를 북한에 강경유시키는 그 수많은 이유의 가해자 중에 공범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달 29일 황원 PD를 포함해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 귀환을 원할 경우 송환을 추진해달라는 긴급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Why aren't more South Koreans on fire about these abductions and forced separations? This is the 50th anniversary. This is the time.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북한에 대한 조치 논의 시 북핵에 가려진 북한 인권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과 이카오,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낯선 사람한테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도용당한 피해자의 얘기인데요. 에어비앤비의 반응에 피해자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등 도시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공유업 에어비앤비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누가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허위로 숙박시설을 올리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정황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난 13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황스런 휴대폰 문자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로 2월 16일부터 17일 예약했는데요. 바로 예약 확정이 돼서요. 집 비밀번호랑 호수는 당일에 알려주시나요? 라는 문자가 그것입니다. 김 씨가 당황한 건 내놓지도 않은 방을 예약했다고 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씨는 곧바로 네, 저 에어비앤비 호스트 아닌데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는 단문자를 보냅니다. 이에 상대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은 곧 다시 진짜 죄송한데 유진님이 아니신 건가요? 되물으면서 김 씨가 호스트로 돼 있는 휴대폰 번호를 찍어 보냅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호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숙소도 똑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에어비앤비를 써본 적이 있기는 있냐고 비꼬는 식으로 핸드폰이 아닌 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핸드폰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않은 저희 앱상에서 연락을 해요, 메시지를. 에어비앤비 한 번이라도 혹시 써보셨어요? 해당 숙박시설 호스트가 아닌데 호스트로 등록돼 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서도 에어비앤비 측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호스트가 존재한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에어비앤비 써보셨으면. 김 씨에게 문자를 보낸 예약자가 캡처한 에어비앤비 예약 화면입니다. 호스트는 유진님입니다. 유진님에게 연락하여 도착 시간과 체크인 방법에 대해 문의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바로 옆에 호스트에게 메시지 보내기라며 휴대폰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에어비앤비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관련 화면을 보여주자 에어비앤비 측은 그제서야 확인해 보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애초 반응과 달리 말을 흐립니다. 확인해 볼게요. 저도 아직 확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 해당 팀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후
외부 다른 곳에서의 데이터 유출 사고 또는 피싱 등에 의해 노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에어비앤비에 접속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김 씨는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가 도용당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항의를 했는데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직접 그것도 해당 부서에 지금 메일을 쓴 상태기는 하고요. 일단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너무 불쾌하고 불안해서. 숙박업소 특성상 가입자 개인정보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거래는 신뢰와 안전이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연초부터 국내 최대 규모 숙박업소 앱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에어비앤비 경우도 다른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은 더 없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얼마 전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가압류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반가운 사실에도 여전히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남아있다는데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가압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파업을 이유로 한 손배 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이종희 KEC 금속노조 지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중견반도체 제조회사 KEC 한 직원이 설을 앞두고 받은 상여금 명세서입니다. 지급 총액은 163만 5,420원. 그런데 KEC 채권 가압류라는 명목으로 135만 8,470원을 떼갔습니다. 결국 실제 손해진 돈은 26만 6,320원. 말 그대로 주는 신용만 하고 도로 뺏는 형국입니다. 30억이라는 손배가압류로 그걸 3년간 이렇게 좀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조합원 절반이 지금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고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걸어놓고 월급에서 공제해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 회사가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나눠 지급하고 양쪽 모두에서 돈을 떼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이종희 지회장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150만 원 최저 생계비 빼고는 지금 모든 금액을 회사가 이제 급여에서 압류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뭐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고통에서 계속 뭐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어떻게 대출을 땡겨도 한도가 있는 거고. 사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 전 그 실체가 드러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문건처럼 KEC에서도 인력 구조 조정 로드맵이라는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됩니다. 노조원 성향 파악, 노노 갈등 유발, 노조 탈퇴 유도 등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문건과 판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노조 파괴 그때 여러 가지 뭐 쌍용차나 뭐 다른 데 드러났다시피 2010년에 그런 노조 파괴에 대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경북지방에서는 이제 발리에오라는 사업장이 먼저 노조 파괴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저희 KEC가 타격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에 노조는 파업을 벌였지만 회사 측은 용역을 투입해 기숙사에서 잠자던 여직원들을 다 끌어내 파업을 해산하고 사업장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6월 30일 날 이제 새벽에 용역 깡패 600명을 투입해서 여성들 이제 기숙사에 자고 있는 여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공장 밖으로 끌어내면서 저희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했고 그때 사측을 민낯을 봤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사측은 이번엔 거액의 손배소송과 가압류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또 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걸쳤는데 회사는 정치적 파업이다 이렇게 몰면서 저희는 아니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회사는 정치적 파업하는 거다 이렇게 몰면서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016년 법원 조정을 거쳐 30억 원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30억 원도 평범한 노동자들이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액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희 지회장의 말을 빌리면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아기가 뭐
과자나 뭐 이런 거를 뭐 사소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큰 게 아니고 작은 건데 이런 거 하나도 말하면 제대로 아빠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다음에 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리고 이런 가압류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극도로 피폐하게 하고 회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는 것이 이종희 지회장의 말입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크거든요. 정신적으로 선배가압류가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의 회유나 협박으로 이런 회유와 협박으로 좀 선배가압류 빼줄게 뭐 나가라 이런. KC 노조는 현재 사측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솔직히 이게 사건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사측한테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측한테 이게 부당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을 내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10년째 계속되는 사측과의 지난한 싸움. 가압류에 걸리지 않는 노조원들이 십시일반 월급에서 돈을 떼어주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가운데 이종희 지회장은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씩 되풀이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 달에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선배 아닌 사람도 그 돈을 같이 내면서 사측의 이런 부당함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제발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날씨가 풀리고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우수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